요즘 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 주로 야권에서 몸을 담으면서 야권 정부 때 경제부처 관료를 하고 또 야당에서 이런 어떤 정책, 경제정책 전문가를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이 되어서 대기업을 살려서 나머지 국민들이나 중소기업도 살자 이런 입장에서 한국형 양적 완화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2주 됐습니까? 지금 필요한 경제정책은 대중을 위한 양적 완화다. 일반적인 지금 강봉균 위원장의 그런 형태의 양적 완화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조선일보 칼럼에 실렸던 그 내용을 참고해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묘하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은 전형적인 양적 완화를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제가 이 마크 뷰캐넨이라고 블룸버그의 칼럼니스트, 이분은요 전통적인 미국의 우파입니다. 우파 경제학자죠. 그리고 조선일보가 위클리 비즈라고 주말판 경제 이 면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지금 전 세계의 이런 장기 경제 침체는 불평등의 심화가 세계적 저성장을 가져와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어떠한 이 정책을,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 수단, 즉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을 써도 그것이 이 중산층이나 서민들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그래서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그래서 고용이나 임금이 늘어나는 이런 선순환 구조로 가는 게 아니라 전혀 반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평등이 심화될 때는 밑에서부터 돈이 늘어나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위로 올라가서 기업의 매출도 늘리고 기업의 투자도 촉진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지금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낙수 효과를 이야기를 합니다. 대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혜택이 전해지고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낙수 효과, 이건 레이거노믹스에서 나왔던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경제 정책이죠. 그런데 이것도 정상적으로 경제가 돌아갈 때는 뭐 분수 효과든 낙수 효과든 의미가 있는데요. 현재와 같이 불평등 수준이 세계적으로 아주 심각할 때 정부가 시중에 푼 돈은 저소득층보다 투자나 생산 수단을 가진 부유층에게 더 흘러 들어가서 결국 정부 투자나 지원책의 혜택을 부유층과 고소득자들이 누리는 역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 경제를 살리려면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에게 정부가 하는 모든 정책, 경제정책의 효과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을 써도 그 효과는 소수 부유층에게만 돌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의도와 결과가 반대가 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돌아가봤자 이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쓸 수 있는 돈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국 경제가 점점 소비가 없어지는 형태로 해서 살아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이 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대기업 지원이나 부유층 감세보다 저소득층과 서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늘리는 게 더 적절한 경기 부양책이다.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도 마찬가지다. 지금처럼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여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는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을 부양시킬 뿐이다. 주가가 올라서 생긴 분은 소수의 자산가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의 지출로 이해지기 어렵다. 지금 한국형 양적 완화를 하는 이유는요, 주식 가격을 총선을 앞두고 올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자, 한국형 양적 완화를 해서 시중에 채권을 사들여서 돈을 많이 풀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자, 금리가 내려갈 수 있겠죠. 돈이 흔해지니까요. 또 어떻게 됩니까? 한국 돈이 많아지니까 환율이 올라가서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환율이 올라가면 어떤 사람들이 유리합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대기업들이 유리해지고요. 일반 서민이나 중산층은 수입 가격이 높아져서 한마디로 소비자 물가에 어떤 상승 효과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많은 부들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쓸 때, 재정 정책이나 금융 정책을 쓸 때 거기에서 나타나는 정책의 효과들이 거의 금융 투기를 통해서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 특히 또 그런 외국의 금융 투기 흐름을 잘 읽고 있는 국내 소수의 투자 계층에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마크 부캐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책은 전 국민의 은행 계좌에 차라리 일률로 돈을 입금해주는 민중의 양적 완화가 더 중요할 거다. 그러면 빚을 갚든지 소비에 쓰든지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양적 완화가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세계가 양적 완화를 얼마나 했느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요. 자, 선두를 끄는 게 미국입니다.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에 재정 정책을 하고 금리를 내리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돈을 더 풀 수도 없어. 정부 예산을. 금리도 더 내릴 데가 없어. 제로로 갔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항상 선택하는 정책이 양적 완화입니다. 양적 완화는 금리를 더 내릴 수도 없고 정부 돈을 풀 수도 없을 때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 채권을 시중에 있는 걸 사들여 가지고 시중에 돈이 풀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국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화폐 전쟁의 성격을 갖고도 있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중국의 작가가 쓴 화폐 전쟁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행했고요. 그 다음에 G20 회의에 한국에서 열렸을 때 핵심적인 회의 아젠다가 이 양적 완화에 의한 각국의 화폐 전쟁을 어떻게 적절히 통제할 거냐 아니었습니까?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일본이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미국이 달러 가치를 떨어뜨렸습니다. 양적 완화를 통해서. 왜 그렇겠습니까? 가치가 떨어져야 수출 경쟁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시중에 돈을 많이 풀면 돈이 흔해지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환율로 보면 돈을 많이 푸는 나라의 돈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교환 가치에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수출 경쟁력이 생기게 되죠. 그 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난감 하나를 수출해서 10불을 받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1달러에 1,000원일 때는 10불이면 만원입니다. 근데 1달러에 1,200원이면 12,000원이고요. 1달러에 2만원이면 얼마입니까? 20만원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출을 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그 나라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한마디로 환율로서 이득을 굉장히 보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자국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노력들, 서로가 그걸 경쟁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은 자국의 수출이 늘어날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인위적으로 자국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고 돈을 푸는 부분들이 엄청난 부작용을 나중에 세계에 가져올 수 있게 되겠죠. 좌우간 미국은 미국 이 중앙은행인 연준이 금리를 거의 0%까지 낮추다 보니까 다음에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양적 완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총 얼마쯤 양적 완화를 했냐? 3조 7천억 달러를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1조 달러면 얼마입니까? 현재 가치로 1200조입니다. 그러니까 3조면요. 3600조입니다. 3조 7천억이면 4,200조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돈을 풀어줬겠습니다. 자, 유럽은행은요. 1조 4천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미래경영연구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은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출판, 강연 등 모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저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게스트이자 팬이자 시청자인 변희재입니다. 이번에 황장수 소장이 뉴스브리핑을 더 크게 조직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권력이나 재벌에 손 내밀지 않고 한 분 한 분 애국자들의 작은 후원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1순위로 가입을 해서 저도 늘 알릴 테니까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늘 시청해 주십시오. 자, 1번은요. 2010년부터 70조 엔을 풀었는데 아베가 들어서서 2년 사이에 100조 엔을 더 풀었습니다. 중국도 엄청난 돈을 풀었습니다. 중국, 미국보다 더 많이 풀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도요. 그렇다고 일본 경제가 살아났습니까? 미국 경제가 살아났습니까? 유럽 경제가 살아났습니까? 중국 경제가 살아났습니까? 한국이 양적 완화를 해봤자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이 한 양적 완화에 비하면 세 발의 필까 아닙니까? 최경환 전 부총리가 와서 42조 달러의 재정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데 부동산만 조금 부양되듯 하다가 다시 또 곤두박질을 칠라 하죠. 양적 완화는 한국 같은 규모의 경제 수준에서 해봤자 돈이 시중에 풀린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내려갈 거니까 그 돈이 은행으로 안 가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주식시장으로는. 주식 가격을 올리기 위한 용도 외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당장 코스피가 2000 넘긴다는 말이 양적 완화 발언 이후에 나왔죠. 그러니까 또 언론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을 해서라도 경제의 심리를 향상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우리 숱하게 봤습니다. 초이노믹스가 경제를 못 살리고 4대강이 경제를 못 살리고 어떠한 정권의 부동산 부양 정책도 궁극적으로 경제를 살리지 못한 채 몰핀, 마약, 아편 주사 맞듯이 잠깐 반짝하는 효과를 보였을 뿐이라고요. 국민을 그런 식으로 눈속이 많은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이번에 강봉균 씨의 양적 완화는 이 산업은행이 발행한 기업 구조조정 관련 채권들을 갖다가 사들이고 그 다음에 주택공사가 발행한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사들여서 시중에 돈을 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력이 생긴 산업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에서 이제는 기업을 구조조정하는데 돈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좀 더 풀 수도 있고 또 주택대출 상환기간도 20년 정도 연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잘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총선 전에 좀비 기업을 정리한다. 뭐 한국의 상장회사의 무슨 3분의 1이 뭐 거의 껍데기만 남았다 어쩌다 했지 않습니까? 그 총선이 이제 전에는 손을 못 대고 총선 이후에 하겠다는데 그 손을 떼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망하는 회사들 정리하더라도 또 망해가지고 숨만 끌떡끌떡 하는 회사들은 돈을 더 대줘야 될 거고 워크아웃도 시켜야 될 거고 이러려 보면 돈이 필요한데 그 돈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양적 완화를 통해서 당장은 주식 가격을 좀 높이 주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런 좀비 기업 정리하는데 돈을 투입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동산이 이제 다시 침체에 접어들면서 다 합니다. 부동산이 곤두박질 칠 거라는 부분을 더 이상 안 올라간다는 걸.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우스푸어 부동산 담보 대출이 지금 550조가 넘어가고 가계부채가 1200조가 훨씬 넘어가는데 이게 터질 수도 있다는 걸 합니다. 왜?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형편에 맞지 않게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사람이 한국에 130만 가구,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그럼 당장 망하는 가구가 그 정도고 차츰차츰 한 200~300만 가구가 문제가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걸 또 연장을 시켜주는 겁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채권을 갖다가 해소시켰으니까 또 자금 여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20년쯤 또 나눠서 갚아라. 자, 그러면 현 정권은 폭탄을 안 터주고 넘어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양적 완화는 어느 나라든지요. 저거 나라에서 돈을 갖다가 그냥 인쇄기 돌려서 찍을 수는 없습니다. 아베가 농담삼아 그런 이야기를 했고 미국의 연준 의장이던 이 버냉키 때문에 헬리콥터 밴이라고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린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만은 양적 완화를 할 때는 항상 채권을 발행을 하고 그 채권을 사들이는 식으로 돈을 푸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을 발행한다는 건 뭡니까?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찍을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없던 돈을 윤정기에 넣어서 인쇄 책 찍어내듯이 신문 돌리듯이 찍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더 찍어냈다면 그만큼 국가의 채권이 더 쌓였다. 즉 돈을 100조 찍어낸다는 것은 국가의 부채가 100조 늘어났다는 걸 전제로 해서 찍어내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고 돈을 막 찍어내기 시작하면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짐바브웨나 이런 나라들처럼 돈이 인플레이션이 1년에 몇천 프로 몇만 프로 되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면서 나중에 돈을 가지고 뭐합니까? 화장실에서 쓰거나 불쏘시개로 써야 되는 거죠. 독일 1차 대전 이후에 마르크화가 그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순간적으로 부채를 연장시키면서 부채를 늘리면서 주식시장에 반짝 좀 하고 그 다음에 폭탄들을 시한부로 연장할 수 있겠지만 망할 회사는 망해야죠. 망할 회사를 위해서 돈을 더 투입한다고요. 또 이 부동산 이거요. 지금도 심각한데 이거를 갖다가 또 연장을 시키면서 더 끌고 가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양적 완화가 근본적으로 경제를 살리는 대책이 전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금리를 내라도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있고요. 경기 회복이 안 되는 상황인데 자, 시중에 돈을 푼다고 그 돈이 아까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금융투기판이나 한마디로 소수 슈퍼리치나 자본가들한테 돌아가서 그 투자 수익으로 돌아갈 뿐이지 그 돈이 중산층이나 서민이나 빈곤층에게 전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수가 그 돈을 가져가면 그 돈을 잃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투기판에서. 그것은 누구냐? 개미들이죠. 전 세계가 양적 완화를 엄청나게 했지만 그 돈은 자기 나라의 금융 투기판을 돌아다니거나 안 그러면 해외로 빠져나가가지고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나라에 가서 돈을 빼먹고 가거나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쳤다 빠졌다 하면서 얼마나 벌어가고 있습니까? 개미들이 다 틀리고 있잖아요. 국가 부의 유출이죠. 자, 대기업이 수백조를 쌓아놓고 있습니다. 7년 사이에 대기업이 쌓아놓고 있는 사내 유보금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모릅니다. 돈이 쌓아놓고도 안 쓰는데요. 돈을 푼다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투자할 만한 여건이 돼야 투자를 하지요. 목에 칼을 들이대고 죽인다 해도 투자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푼 돈은 어떻게 됩니까? 유동성의 함정이라는 경제학적인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돈이 돌지 않고 머물러 있어서 결국은 아무리 풀어봤자 일부 돈만 투기판에 가서 한마디로 가진 사람이 돈을 더 버는 이 판돈. 원래 노름판의 판돈은 돈이 많은 사람이 결국 땁니다. 그걸로 쓰여지고요. 나머지는 그냥 망해야 될 기업 살려주고 수명 연장시키는데 일정하게 터져야 될 이 부동산 문제를 또 빚을 더 쌓으면서 끌고 가는데 쓰여지고 그 돈이 시중에 와서 한마디로 중산층과 서민들이 소비하고 써야 이게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그런 용도로는 안 쓰여진다는 게 이미 세계적으로 검증이 됐고 아까 제가 각국이 푸른 돈의 액수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경제가 살지도 않았는데 그 정도도 되지 않고 눈꽃만큼 되는 돈을 풀어서 이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초이노믹스라고 재작년에 최경환 총리 나왔을 때 내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는 책임 없는 강봉균 씨라는 분을 데려왔다가 야당하던 사람을 데려와서 김종인 대표가 이야기하는 뭐 경제민주화니 뭐 이런저런 내용들 저는 그것도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요 김종인 대표하고 붙이려고 하면 말이 되게 붙여야지요.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경제에 반짝하는 효과를 얻겠다. 그걸 총선 정책이라고 내어놓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어이가 없습니다. 솔직히 한국은행에서 통화를 갖다가 이렇게 더 늘리는 채권 발행에 관한 문제는 한국은행의 고유의 권한 아닙니까? 지금 뭐 전 세계 각국이 돈을 풀어봤자 양적 완화에 성공하지도 못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가 1.5%가 더 낮출 여력도 있고요. 0.25씩 낮추지 않습니까?
1.25, 1, 또 0.75 우리는 엄청난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한국 상황이 양적 완화에 가야 될 만큼 상황이 안 좋기는 하지만은 위기 상황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뭔 생각을 가지고 양적 완화를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분이 이야기한 양적 완화에 대해서 여야 간에 경제 전문가 간에 활발한 토론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다른 폭탄이 있다는데 심히 좀 우려도 됩니다. 이분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양적 완화를 이야기하는 분이 또 다른 폭탄이 있다면 그건 또 얼마나 또 심각한 것일까. 그래서요, 저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통화량의 조절에 의한 물가 부분, 이런 부분들을, 금리 부분들을 다 관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정권을 가지고 하도록 독립적인 기구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선거 때 갑자기 야당하던 사람이 들어와서 한국형이 양적 완화를 하겠다고 기자들한테 발표해버리고 그러면 정부가 한국은행 보고 양적 완화하라. 그건 질서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돼요. 영향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역대 한국은행장과 정부의 뭐 부총리나 이런 사이에 비거덕거리는 일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임기 전에 쫓아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산층이나 서민 빈곤층에게 전혀 이득이 가지 않는 돈풀기 정책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성공하지 못했고요. 이걸로 해가지고 성공하면 전부가 다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걸 마치 가능할 것처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을 통해서 규명이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